예,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해양 수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나의 그 무관이 되었던 것은 그가 32살 때,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은 좀 늦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무과에 합격을 해서 주로 이제 전방을 지키는 그런 하급 무관으로 전전을 하다가 결국 1591년에 2월 13일, 1591년 2월 13일에 전라 좌수사에 전격적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1591년의 그런 상황은 뭐냐면 일본의 어떤 동향이 심상치 않다 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국왕이 그 유능한 무관이 있으면은 추천을 하라. 지고화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파격적으로 이제 전라자수사에 그 임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591년 2월 13일은 어느 시점이었느냐?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1년 2개월 전입니다. 1년 2개월 전. 만약에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에 임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진왜란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그 운명적인 그런 이 사건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전라자수사 취임이다. 근데 이제 전라자수사로 취임한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취임하자마자 이 관내를 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도 전쟁이 일어날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라 좌수영의 그 군관들을 독려해 가지고 이것도 준비해라 저것도 준비해라 여수 앞바다에 철새를 가설해라. 이게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북선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북선도 이제 건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수 앞바다에 철새를 완성한 것이 언제냐면 1592년 3월달이에요. 그리고 이 거북선을 완성한 것이 1592년 4월 11일이에요.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이틀 전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그 이틀 후인 4월 13일 부산포를 상륙합니다. 왜냐하면 대마도를 이 4월 13일 날 9시에 출발을 해요. 그 대함대가.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쯤 부산포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포를 하루 만에 함락시킵니다. 4월 13일 날. 이게 대비가 안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경상도에 그때 이제 좌수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부산 쪽은. 그러니까 경상 우수영, 통영을 중심으로 한 거기는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은 원균이 지키고 있었어요. 원균이 이제 경상 우수사였어요. 원균이 이제 이순신에게 바로 옆에 있는 좌수사였던 이순신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 그때 왕 선조가 이순신에게 하명을 해서 좀 가서 도와줘라. 못 도와줍니다. 하는 장기를 4월 29일 날 옮깁니다. 나는 못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내 관내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으로 가려면 그 물길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물길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 왕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올라온 그 다음 날 30일 날 이 한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버려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한성은 왕이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수도가 돼 버렸잖아요. 거기를 5월 3일 날 일본군이 무혈 입성합니다. 말하자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무혈 입성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거죠.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5월 3일까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뭘 했느냐?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도 한성이 함락됐는데도 아직도 준비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유비무환입니다.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라고 유비무환. 그러니까 이제 참다 부하 군관이 항의를 합니다. 비분 관계를 해요. 5월 3일 날. 한성까지 함락됐는데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 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야말로 비분 관계를 했죠. 이순신 장군이 듣더니 그게 이제 녹도만호 정훈 장군이 그랬어요. 정훈 장군의 말에 재관들은 동의하는가? 예, 전부 다 동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일 새벽에 출전이다. 이 군관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러한 출전의 의지를 조성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출전한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탈영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잡아서 그 목을 그래서 딱 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범 케이스로 효수당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불명예스러우니까 이름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천호로 끝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군기를 다 잡고 그 출전 의지를 전부 다 에너지를 모아서 5월 4일 날 새벽에 출전을 나가서 옥포해전에서 처음 승리를 거둡니다. 이 옥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거제도에 있습니다. 옥포조선소라고 있죠. 거기에서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출전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여수의 좌수영에서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사천이라든가 이 당포라든가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고 또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전이 바로 7월 6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틀 후인 7월 8일 날 그 유명한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한산도 해전은 너무나 유명한 해전이어서 이건 영국의 이제 해전사가인 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게 이제 하객진으로 유명한 전쟁 아닙니까? 쭉 나가다가 학이 날개를 펴듯이 양쪽으로 착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그 배가 이 전동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바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그런 하객진의 어떤 전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한 전술을 성공시킨 그런 전투였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한산도 해전은 굉장히 저명한 그런 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출전에서 부산까지 진출합니다. 그 부산 앞바다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일본의 함선 100여 척을 침몰시켜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은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저희 보면은 6월 13일 날 평양을 함락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2달 만입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수도를 함락시켰고 그 다음에 2달 만 60일 만에 제2의 도시 평양을 함락시켰어요. 제3의 도시 부산은 이미 함락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조는 북으로 피난길에 올라가서 의주에서 이 명나라 중국으로 망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러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6월 9일 날 일본 측에서 강화 협상을 제안합니다. 6월 9일 날. 이게 이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거의 다 장악을 한 그런 상황에서 장악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6월 9일 날 갑자기 일본 측에서 강화 협상을 제안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게 이제 5월 4일 날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5월 29일 날 두 번째 출전에서 잇따라 해전에서 이제 그 패배를 당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해전에서 했던 그런 패배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측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군은 해군만 믿고 가는 거예요. 쭉쭉쭉 올라가죠. 해군은 무엇을 하냐?
새로운 원군과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식량을 싣고 남해를 따라서 서해를 따라서 이 육군을 이 지원을 해주는 하나의 수송 작전을 이제 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원 수송 작전을 할 수 있는 수군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은 자기가 먹을 것만 잠시 쓸 무기만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해군 수군만 믿고 올라갔는데 수군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니까 6월 9일 날 이 강화 협상을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평양을 함락시키고 아무튼 육지전에서는 일본군이 승승장구하는, 그런데 해전에서는 그 이순신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부산포 해전에서 100여 척이 이제 그 침몰되고 난 다음에는 해전에서는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일본군이. 그래서 일본군이 이런 그 성을 해변가에 쌓아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이제 칩거 농성이라고 합니다. 칩거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끌어내서 싸워야 되는데 경상도 쪽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그 기지를 옮기냐면은 한산도로 옮깁니다. 1593년 그 이듬해 7월 달에 한산도로 옮겨서 유인을 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8월에 전라, 경상, 충청도의 수군을 통괄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취임을 했는데 안 나와요. 계속 강화 협상은 이루어지고 명나라가 참전하니까 또 명과 강화 협상을 이제 해나가고, 그래서 이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592년부터 4년 동안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쟁은 거의 소강 상태, 휴전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의 어떤 해전에서 승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조선은 아마 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동안의 어떤 그 강화 협상이 깨집니다.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명나라의 공주를 후궁으로 보내라. 네? 뭐 그런 요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선의 이 팔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4개의 돈은 명나라가 먹고 4개의 돈은 일본이 먹자.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강화 협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 1월 15일 재침략을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정유년에 일어난 전쟁이다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전 전쟁에서 다 이겨놓은 전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다. 첫 번째, 이순신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순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에서 이 군량미를 확보만 할 수 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실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식량기지가 어디입니까? 호남이죠. 그때는 호남을 피해서 경상도에서 바로 이제 충청, 경기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는 전라도가 아주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라도를 먼저 호남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이순신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이냐. 그래서 이순신 제거 공작에 나선 것이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에 있는 도시도끼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그 조선 측에 그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믿고 이순신에게 알려주죠. 고시도끼라가 알려준 그런 정보대로 해라. 근데 이순신은 적의 정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해서 거절합니다. 어명을 이제 두 번째 어긴 셈이죠. 원균을 도와줘라 할 때 못 도와준다 해서 장계를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명을 어긴 죄로 2월 6일 날 이순신 장군은 체포돼서 압송이 됩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순신을 제거하는 작전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석방은 됐습니다만은 저기 경상도의 초계 쪽에 권율 장군이 있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정식 군복도 입지 말고 평민 민간인 차림으로 종군해라. 이게 바로 백의종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통제사의 지위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원균한테 넘겨주는데,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거의 대부분의 군대를 말아먹고 맙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놨던 수군들을 대참패를 당해서 다 말아먹고 말죠. 그래서 7월 15일 7천량 해전에서 대패당하면서 8월 3일 날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복귀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따르는 무리가. 그래서 초기에서 진도의 벽화진까지 이제 쭉 오죠. 근데 처음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그 임지로 이제 가는데 따르는 사람이 몇 명 있냐면 불과 15명이 불과했다. 그리고 순천에 이르니까 한 60명 정도로 늘어났고, 보성 정도에 가니까 이제 2배로 늘어나서 한 120명 정도로 늘어났고, 장흥에 가니까 조선의 함대가 한 9척 정도 남았어. 그것을 이제 수습해 가지고 진도의 벽파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전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이제 별거 없다. 그래서 이제 바다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호남 점령이죠. 호남 점령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합니다. 8월 13일에서 16일. 그래서 이제 그 조선과 명연합군이 호남의 수부였던 전주를 지키기 위해서 남원에서 이제 그 총집결해서 일본 군대와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대패당하죠. 그게 바로 이 남원성 전투인데, 거기에 이제 거의 명나라 조선 병사들이 다 전사해서 그들을 나중에 싹 모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죠. 하나의 무덤에다가 이제 그 묻어주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만인의총이라고 불렀습니다. 10,000명의 의로운 군인이 묻혀 있는 무덤이다. 지금도 이제 남원에 가면 만원의총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전라도도 점령했어요. 수군도 이제 다 없어졌고, 전라도도 이제 점령했으니 이제 전쟁은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신랄 같은 변수가 있었다. 8월 3일 삼두수군 통제사로 복귀했던 이순신이 9월 16일 날 그 12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이 명량해전은 하나의 그 영화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려진 영화로 우리가 이제 잘 감상을 했습니다만은 기적의 전쟁입니다. 이건 기적 같은 전쟁입니다. 거기서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기적은 두 번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후퇴를 명합니다. 신안의 당사도, 그다음에 어회도를 거쳐서 영광의 홍농을 거쳐서 저기 그 고군산 선유도까지 이제 후퇴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군의 동태를 보니까 쫓아오는 기색이 없어요. 다시 슬그머니 내려오죠. 근데 그때 왜 일본군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느냐 보니까 9월 16일 날 명량해전이 있었잖아요. 그 이틀 후에 9월 18일 날 전범의 수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본 군대도. 그래서 이제 다시 슬그머니 내려와서 목포 앞에 있는 고아도라고 하는 섬에 10월 29일 날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다시 전쟁 전력을 이제 보강을 하고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남해안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목 완도의 고금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98년 2월 29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진린 제독, 명나라의 진린 제독이 5천여 명의 수군을 거느리고
이 고금도에 합류합니다. 그게 바로 7월 16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조명연합 함대가 마지막 해전을 벌였던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노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노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해도와 하동 사이의 해협입니다. 거기에서 노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결국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두 번 다 망했을 거예요. 명량해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선은 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량해전에서 전사당한 그 이순신 장군, 그 시신은 고금도에 잠시 모셔집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시신이 모셔졌던 월송대라고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의 고향인 아산 장지로 옮겨집니다. 이 아산에 이제 현충사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자살했다더라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전사당하지 않았더라도 이 선조에 의해서, 선조 왕에 의해서 제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백성들이 판단해서 아마 그때 스스로 마지막 승리를 앞두고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일어나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은 1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죠. 그러니까 선조와 이순신의 어떤 그런 앙숙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소문이 이순신 자살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순신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보면은 진린 하나의 파트너였잖아요. 연합 함대. 이 진린 제독은 이순신에 대해서 나중에 선조에게 이제 그 글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 천지를 주무를 줄 아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와,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조선을 다시 세운 그러한 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이다. 엄청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선조도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이제 선무 1등 공신으로 그 추봉을 하고, 그다음에 좌의정까지 이제 가정을 합니다. 충모공이라고 하는 시호는 인조 때 추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명량대첩비, 저기 그 우수영에 있는 명량대첩비 숙종 때 세우고, 그다음에 고향인 아산에 역시 숙종 때 현충사를 건립하면서 국왕의 휘호를 내립니다. 현판에 이 현충사, 굉장히 잘 쓴 글씨죠. 근데 정조 때는 영의정을 이제 다시 영의정으로 이제 그 가증을 하고요, 추증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순신을 막 겨냥하는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때 이제 성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성스러운 영웅이다. 영웅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현충사에 대한 대대적인 그 공사를 해서 자기가 직접 쓴 현판 현충사를 딱 붙이게 되죠. 어떤 이순신 장군은 그 진린제독의 평가로부터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그 제독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서울대에서 특강할 때 등자룡 장군을 이제 그 강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해전에 참전해서 전사당한 명나라의 노장이죠. 진린을 강조하지 않고 등자룡을 강조하면서 등자룡과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던, 중국과 한국은 그런 혈맹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울대 특강에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린의 후예들이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다. 진린은 이제 살아서 돌아갔죠. 근데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면서 진린의 후손이 조선을 찾아요. 조선을 찾아서 그 해남에 그 자리를 잡습니다. 해남의 산이면에 그 자기의 조상인 진린을 모시는 황조별묘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고 지금도 진시불학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7년에 베이징대 강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순신 장군과 진린의 그런 관계. 그 후손 2천여 명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과 진린, 등자룡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장보고와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하나의 무대,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길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길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지구의 바다는 70%가 바다입니다. 육지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할 때 바다를 통해서 70% 이상을 75%가 그 바닷길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우리의 해양 영토는 육지 영토의 4.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다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니까 1994년에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국제법을 만들게 되죠. 1994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듬해 1995년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는데 그게 이제 5월 31일입니다. 이 5월 31일은 무슨 날이냐?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건설한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다는 진출의 공간이고 그 진출의 공간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장보고입니다. 바다는 침입해오는 그러한 해양 침입 세력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뤄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의 친구 섬,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서 있다, 서다. 서다의 명사형이 섬이지 않습니까? 바다에 우뚝 서 있는 바다의 친구 섬. 그래서 이제 그 국제해양법,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섬 주위의 바다, 섬을 가지고 있는 섬 주위의 바다는 섬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섬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분쟁은 곧 섬 분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뭐 독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그게 일본 말이고 중국 말은 야오이 나오죠. 그것을 둘러싸고 서로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는 것은 조그만 섬을 차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섬을 중심으로 한 바다에 대한 권리,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의 권리를 지키는 바다의 지킴이가 바로 섬이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8년에 섬의 날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8월 8일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섬이 죽어 있었죠. 팔팔하게 살아나라,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한 것입니다. 장보고 대사의 어떤 활동의 근거가 섬이었고,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폈던 하나의 거점도 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진출의 공간이고 또 지켜야 될 그런 공간인데 그것을 지키는 하나의 거점이 바로 섬이다. 오늘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의 활동을 비교도 하고 그 활동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활동 공간인 바다와 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